5월 20일 저녁, 택시기사들이 차량 시위를 벌인다. 광주 시내 곳곳을 다니던 기사들은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을 목격했고 직접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차를 문을 열자마자 이유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학생들을 총구로 그냥 막 주셔대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이 새끼야 너는 카메스 자식아 하면서 구타를 하더라고요. 총 개머리로 그냥 저를 머리를 여기를. 광주 무등 경기장을 출발한 택시 등 시위 차량들이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 어느새 시위는 광주 시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항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렇죠. 5월 18일, 19일이 지나면서 이제 시위대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호응하고 가세야 하는 모양이 됩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군인들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월 18일에 학생 시위대의 규모는 1000명 남짓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 19일에는 금남로에만 2만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18일에 시위를 할 때 이미 사상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진압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학생들이 내세우는 시위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 친척, 친구들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위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내가 광주에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 나는 그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내 새끼가 길거리에서 죽도록 막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거였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계엄군은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0일 밤에 그 광주시청을 지키던 삼공수 여단 병력이 시민들에게 포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삼공수여단을 이제 그 구출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공수부대들이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광주역 앞에서 이 공수부대와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이때 이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집단 발포를 하게 됩니다. 공수부대의 발포 후인 5월 21일 새벽, 광주역 부근에서 처참하게 버려진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된다. 19세 허봉과 34세 김재화. 이들의 사인은 총상과 구타였다.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광주 시민 10만 명이 도청 앞에 집결한다. 그리고 그 시민들 앞에는 실탄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고 저 시신을 시민들이 확인하면서 21일 시위는 훨씬 더 크게 확대가 됩니다. 5월 21일 한 오전 10시경에 이미 도청 앞에는 10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당시 광주 인구가 73만 명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시민들은 버스나 여러 가지 차량들을 끌고 나와서 이제 이 계엄군과 맞섰는데 하지만 계엄군에게는 실탄이 있었다는 거죠. 저 와중에도 시민들은 저 공수부대 그 부대원들한테 이 집도 먹어야지 한다면서 김밥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계엄군한테? 네. 공수부대원들한테?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은 이때까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설마 더한 짓을 할까?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시위대가 요구한 것은 이 폭력 진압을 자행한 계엄군의 공개 사과, 연행된 학생 및 시민들의 석방, 그리고 정오까지 계엄군이 철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계엄군은 정오까지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 시위대와 대치를 하고 있었고 그 오후 1시경에 이 화염병을 통해서 일단 이 계엄군의 장갑차에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의 저지선을 좀 일정 정도 뒤로 이제 물러나게 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런 자신들이 동원한 차량들을 이용해서 이 저지선을 뚫으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이제 이때부터 계엄군이
이 시위대를 향해서 집단으로 발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데 당시 이제 각 그 병원의 응급실의 통계들을 보면은 이날 발포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당시 또 이 계엄군의 변사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들이 좀 숫자가 제각각이긴 하지만 한 55에서 한 58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날이 5월 21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면서요. 게다가 좀 어떤 살생도 금한다는 그 부처님의 말씀이 진짜 무색해지는 되게 아이러니한 날이었네요. 예. 근데 좀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사이에 조준 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준 사격. 이것은 뭐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준 사격의 대상은 또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빌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직장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쏴서 피격당해서 사망한 분도 있고요. 주택가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임신 7개월의 임신부가 맞아서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병원에 이제 헌혈하고 나오다가 맞아서 죽게 됐죠. 여고생. 이게 무슨 시위 진압이에요. 정말 명백한 폭력이자 학살이죠. 정작 군 자료에는 이날 발포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군 자료에는 시민들이 먼저 총을 들고 발포를 해서 자신들이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행위들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2018년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자료들의 문제들을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 당시 군 자료들이 대부분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은폐돼 있는 그런 정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군 자료를 우리가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 또 군 관련자들의 많은 또 증언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대검 문제에서 봤듯이 사실은 진실을 이제 왜곡하는 얘기들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러한 여러 조사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할 분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대검 장착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파악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증언을 요청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 파면 팔수록 나치가 유대인들 네네. 학살했던 그런 게 떠오르고요. 그 나치가 이제 몰락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관련 자료 은폐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지금. 그 지금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나오는 소위 이 5.18에 대한 수많은 일종의 그 음모론과 같은 이야기들은 그런 군자료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자료 자체가 굉장히 조작되고 은폐돼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역사학적으로 사료 비판인데 그런 사료 비판 없이 자기들이 이제 봐서 조금 이제 그 끌리는 것들 또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만 몇 개 뽑아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